지구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지구는 지금으로부터 약 45.4억 년 전에 탄생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걸 대체 어떻게 알아낸 걸까요? 토머스 미즐리의 발명품 가운데 가장 적은 수의 사망자를 낸 것은 그의 침대였습니다. 1940년 폴리오 바이러스에 감염돼 소아마비를 앓던 미즐리는 침대에서 쉽게 몸을 일으키기 위해 밧줄과 도르래를 이용한 장치를 만듭니다. 그리고 4년 뒤 이 장치를 이용하다가 밧줄에 몸이 얽혀 질식사하고 말죠. 인류를 위기에서 구해낼 영웅이 깨어나려면 아직 한참 더 기다려야 하는 시점입니다. 1948년 시카고 대학교의 교수였던 해리슨 브라운은 화성암에서 납 동위원소의 양을 알아내는 방법을 개발한 뒤 2명의 대학원생에게 졸업 과제를 내줍니다. 방사성 암석의 우라늄과 납의 농도를 측정하고 연대를 알아내는 일이었죠. 조지 틸턴이 우라늄을, 클레어 패터슨이 납을 맡았습니다. 먼저 우라늄과 납의 농도를 측정하는 게 암석의 연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부터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 상태의 우라늄 238은 총 14번의 붕괴 현상을 거쳐서 가장 안정적인 납 206으로 변환됩니다. 우라늄 238의 절반이 납 206으로 바뀌는 반감기는 45억 년이고요. 다시 말해 암석이 품은 우라늄과 납의 비율을 정확히 알아내면 암석이 얼마나 오랫동안 존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구와 함께 생성된 운석의 연대를 이용해서 역으로 지구의 나이를 계산해보자는 아이디어를 처음 낸 사람이 브라운 교수인지 아니면 두 대학원생이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세 사람은 이 과제가 지구의 탄생 시기를 최초로 짚어내는 업적을 세우게 될 거란 걸 알았습니다. 운석에 앞서 첫 번째 실험 대상이 된 암석은 지르코늄입니다. 지르코늄은 소량의 우라늄을 안고 생성되지만 납은 전혀 없는 암석입니다. 그러니 지르코늄에서 납이 나온다면 100% 우라늄 붕괴로 인한 것이겠죠. 우라늄을 측정하는 틸턴의 숙제는 이상 없이 잘 풀렸습니다. 여러 번 검증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죠. 그러나 납을 측정하는 패터슨의 숙제는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측정되지 않아야 할 납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가 하면 그 양도 우라늄에 비해 너무 많았던 겁니다. 도대체 이 납들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이렇게 젊은 과학자를 앞으로 20여 년 동안 괴롭힐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기존에 실험했던 납이 실험실 내부를 오염시켰다고 판단한 패터슨은 틸턴과 함께 실험실 전체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소독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실험실을 쓸고 닦아도 납의 측정 결과는 뒤죽박죽이었습니다. 패터슨은 실험실 전체를 아예 처음부터 새로 짓지 않는 이상 제대로 된 농도 측정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1953년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의 지질학부로 자리를 옮긴 브라운 교수가 패터슨을 호출합니다. 브라운 교수는 패터슨의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새로운 실험실을 지어서 연구를 계속하자고 제안했죠. 이렇게 세계 최초의 초청정실이 탄생합니다. 패터슨은 벽에 박힌 납땜 전기 케이블까지 전부 떼어내고 매일 실험실 전체를 암모니아로 소독했으며 플라스틱 보호복을 입지 않으면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했습니다. 마침내 정확한 납 농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된 패터슨은 같은 해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지구의 나이를 발표합니다. 45.4억 년, 당대에 예상했던 지구의 나이보다 12억 년 많은 값이었습니다. 이 값은 현재 더 정교한 실험을 통해 발표된 지구의 나이와 겨우 0.15%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지긋지긋한 납과의 전쟁을 치르며 어느새 납 전문가가 된 패터슨은 이제 다른 의문을 풀기 위해 활동을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납들은 어디에서 온 거냐고? 패터슨은 가장 먼저 대서양과 태평양의 퇴적물을 조사합니다. 바다로 빠져나간 육식덩어리 안에 든 납을 연대별로 측정하면 인공적으로 배출된 납의 양을 가늠할 수 있을 테니까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자연적으로 배출된 납보다 무려 100배 가까이 되는 납이 검출됐거든요. 패터슨은 좀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 이번에는 바다 표면과 심해의 납 농도를 비교합니다. 이건 20배 차이가 났습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1965년 남극으로 간 패터슨은 얼음 중심부의 샘플을 채취해 납 농도를 측정한 뒤 테트라에틸납의 악영향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대기에 퍼진 납이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내기 위해 패터슨은 최근 죽은 사람의 뼈와 이집트 미라에서 검출한 납 농도의 차이를 비교해봅니다. 퇴적물에서 얻은 결과를 생각한 패터슨은 최악의 경우 100배 정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 10배, 그러니까 자그마치 1000배 이상의 차이가 났습니다. 유연 휘발유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 에틸사는 그동안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고위직에 앉은 후원자들이 많았고 에틸사의 지원을 받는 과학자들이 넘쳐났죠. 당대의 납 권위자로 이름을 떨쳤던 로버트 키오 역시 에틸사가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키오는 일정량의 납은 인체에 무해하며 테트라에틸납과 염화플로오리나탄소 모두 안전한 물질이라고 강변했습니다. 패터슨도 에틸사의 자본에 혜택을 받고 있던 연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연구 결과를 학계에 발표합니다. 그 대가로 연구비 지원이 사라지고 계약이 취소되고 대학에서의 자리까지 위협받게 되죠. 1971년 대기 중에 퍼진 납의 독성을 조사하기 위해 꾸려진 미국 연구위원회가 정작 전문가인 패터슨을 배제하는 총극을 벌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패터슨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청문회를 열어 키오와 패터슨의 주장을 모두 경청한 미국 정부는 결국 패터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970년 청정대기법이 시행되었습니다. 1986년 미국 내 유연 휘발유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1993년 대한민국 내 유연 휘발유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2021년 마침내 알제리를 마지막으로 모든 인류가 유연 휘발유를 퇴출하는 데 합의합니다. 숱한 압력과 해방에도 굴하지 않고 납 연구와 환경운동을 이어온 패터슨의 위대한 업적이었습니다. 한 명의 과학자가 인류를 재앙으로 이끌었고 다시 한 명의 과학자가 이것을 멈춘 겁니다. 한편 미즐리가 남긴 또 다른 유산인 프레온가스는 이보다 이른 2010년에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사라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말이죠. 이제 인류는 괜찮아질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01조 잡박질 주였습니다.